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아주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주요 이념, 정치 용어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 나온 게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입헌군주제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공화정으로 갔다가 집단 지도 체제로 갔다가 통령, 대통령 같은 것도 선출했다가 나중에 황제가 지배하기도 하고, 정치 체제가 엄청 많이 바뀐단 말이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틀이, 그런 제도들의 기틀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혁명이 보통 국가가 아니고 프랑스라는, 지금도 프랑스는 강대국이지만 이 당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단 말이야. 그런 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구체제와 정부의 재정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구체제, 앙시앙 레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 제도를 앙시앙 레짐이라고 불러. 옛날 제도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구제도는 절대왕정식이었잖아. 절대왕정과 신분제,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바탕으로 유지된 체제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신분이 있지. 1신분은 성직자야, 2신분은 귀족이고, 3신분은 평민과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계층이 되게 많아. 엄청나게 부자인 부르주아가 있는 반면 아주 가난한 하층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 그래서 1신분과 2신분은 절대 왕정의 보호 아래서 많은 토지와 고유 관직을 차지하고 세금도 내지 않아. 세금 내지 않는 걸 어떤 혜택이라고 부르냐면 면세 혜택을 가지고 있다, 세금을 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세금 도대체 누가 내냐? 성직자 귀족 말고 당연히 제3신분이 내겠지. 그럼 당연히 3신분은 불만이 많겠지. 숫자만 봐도 성직자와 귀족은 각자 프랑스 인구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3신분 같은 경우에는 98%나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반면 재산은 1신분과 2신분이 프랑스 재산의 40%를 가지고 있는 반면 3신분은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6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거기에 이 3신분 중에는 어쨌든 돈이 많은 대상인들이나 부르주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밖에 안 되니까 하층민들은 훨씬 가난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낮았다는 거지. 귀족들이 정치에 참여를 했지, 부르주아들은 자기네들이 국가에 공헌하는 만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았어. 당연히 밑에 있는 하층민들은 더 했겠지.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들은 당시 유행했던 18세기에 유행했던 계몽사상이나 또 미국 혁명의 영향 속에서 현재 프랑스의 앙시앙 레짐, 구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주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귀족과 성직자에 빌려서 정치적 권한이 아예 없냐, 이런 불만이 키워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이 유행을 하지. 이 밑에서 지금 힘들게 두 명 얻고 있는 사람이 제3신분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1신분, 2신분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성직자겠지. 이 사람이 귀족, 칼도 차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와중에 프랑스 정부의 사정은 어떠냐? 돈이 없어. 그래서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생겨서 오랜만에 삼부회라는 걸 소집합니다. 삼부회는 예전에 아비뇽 뉴스 배울 때 잠깐 배웠는데 이때도 삼부회라는 제도는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절대왕정 시대에 배웠던 루이 14세 이후에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빚에 시달려. 전쟁 많이 했단 말이야.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자면 돈도 많이 들고 뭐 기타 등등 뭐 국가 뭐 국방비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지. 그래서 루이 14세 이후에 15세, 16세 이렇게 루이 16세 시대가 되면 프랑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은 국채 상환에 쓰려. 환이겠지. 돈 갚는데 국가 예산 절반이 쓰여진단 말이야. 이 정도면 국가가 파탄이 난 거지. 거기에 프랑스 혁명 직전에 여러 차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평민들의 삶은 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1신분과 2신분한테는 세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한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왜? 얘네들이 어쨌든 국가의 40%의 부를 차지하고 있잖아. 얘네한테 걷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귀족과 성직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왕이 걷어라고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세금을 얌전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프랑스의 모든 신분이 모여서 회의하는 3부회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 3부회는 1615년 이후에는 거의 소집되지 않았어. 174년 만에 3부회가 소집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전에는 왜 소집이 안 됐을까? 절대왕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소집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거지. 하지만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워낙 심각했고 귀족과 성직자들한테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3부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상층부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3부회를 소집했지. 그렇게 3부회가 소집이 됐는데, 자, 3부회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다 그랬어. 얘네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건데 신분별로 회의를 한대. 그래서 결정된 내용으로 사안을 결정을 하는 건데 3신분 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1, 2신분은 자 3부에서 사안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기존대로 신분별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1신분 회의에서 한 표, 2신분 회의에서 한 표, 3신분 회의에서 한 표. 그럼 1, 2신분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얘네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3신분은 2대1로 지게 되니까. 당연히 3신분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 개인당 1표씩 머릿수로 표결하자. 신분에 관계없이. 그러면 당시 3부의 구조가 1신분 291명, 2신분 285명, 3신분 578명이기 때문에 3신분 표만 가지고도 과반수를 차지할 수도 있고, 심지어 1신분과 2신분 안에서도 3신분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1신분과 2신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어차피 이 안에 3신분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1대1대 1이 된단 말이야. 2대1이 돼버리는 거지. 얘네 의견은 같을 테니까. 이러면 또 1신분과 2신분이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3신분은 이런 걸 원했겠지. 3신분의 숫자가 많으니까 개인별로 의원 개인당 한 표씩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1신분, 2신분은 신분 의회당 한 표씩 하자. 그럼 총 3표가 나오는 거잖아. 이러면 자기네가 유리한 거지. 서로 유리한 방식으로 투표하길 원했고 3신분은 더 이상 1, 2신분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당시 3신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3신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1신분과 2신분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놀아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글이 CAS라는 사람이 쓴 3신분이란 무엇이냐? 결론이 뭐냐? 3신분은 모든 것이다 라는 거야. 내용을 읽어볼게. 3신분은 전체다. 그러나 족쇄가 채워지고 억압받는 전체일 뿐이다. 특권 신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특권 신분은 1신분과 2신분이겠지. 얘네만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고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3신분은 전체야.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를 하겠어?
3신분 의원들이 1신분과 2신분 같은 특권 계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3신분만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지. 3부에서는 더 이상 자기네들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3신분은 머릿속 표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3부회를 뛰쳐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의회를 만들어. 이것을 국민의회라고 얘기한다. 언제? 1789년 6월 17일에 국민의회를 결성하는 거야.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3신분 의원들이 나가서 국민의회를 결성하니까 물론 1, 2신분 중에도 아까 얘기했던 3신분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 왜? 3부회를 모은 이유가 뭐야? 세금 더 거두려고 모았는데 지금 얘네들이 3부회, 지금 3신분 애들은, 제3신분은 다른 얘기를 하잖아. 우리의 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되니까 정부는 야,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니네 모았는데 왜 갑자기 3신분의 권리 문제가 얘기가 나오냐. 그리고 왜 니네끼리 멋대로 나가서 의회를 만드냐. 그래서 의회장을 폐쇄시켜버려. 이러자 국민의회를 구성한 의원들은 의회장이 폐쇄되니까 근처 테니스 코트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어. 헌법 제정 전에는 우린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내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금 더 거두려고 모이는 3부에는 볼 일이 없다. 우리 3신분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린 거야. 이것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불러. 뭐 다른 이름으로는 테니스를 정구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쓰면 정구작의 선언. 혹은 테니스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에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쥐에드폼이라는 게 있었대. 테니스 비슷한 경기를 하는 경기장 쥐에드폼이라고 불렀나봐. 여기서 선언했다. 쥐에드폼의 선언,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게 테니스 코트의 서약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이 제3신분, 대부분은 제3신분 의원 출신들이고 일부 1, 2신분 의원들도 참여했지. 그래서 여기서 절대 우리 헌법 만들기 전까지는 안 물러날 거야. 그래서 3부에서 뛰쳐나온 의원들끼리 대부분은 제3신분 의원이지. 그들이 모여서 국민의회를 만들고 헌법 제정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결의를 한 거지. 자, 그러다가 우리가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왜 일어나느냐. 자, 국왕은 여전히 국민의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잖아. 세금 때문에 모아놨더니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의회를 탄압하려고 국민의회를 탄압하려고 했고 이걸 위해서 국경지방의 군대가 상비군이 존재하잖아. 파리로 접근했어. 파리 시민들은 군대가 파리로 진군해서 파리 시민과 국민의회를 탄압할 것을 우려한다. 왜? 대부분은 이 사람들은 뭐겠어? 제3신분이라 이고 1, 2신분 중에도 계몽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3신분과 같은 입장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은 하층민들. 하층민들도 자기네들이 권리는 당연히 국민의회에서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군대가 접근해서 국민의회를 탄압할 것을 우려한 파리 시민들은 당시 구체제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거기를 함락시키고 갇혀 있었던 정치범을 석방해버렸어. 그리고 파리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프랑스 전역에서 억눌려 있었던 하층민들,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귀족이 공격당하고 장원문서, 그때까지도 장원문서가 존재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는 거지. 이제는 그냥 의회를 만들고 그런 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농민들이 실제로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기 시작한 거지. 이때
루이 14, 루이 16세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이게 찰스 1세가 처형당하는 그림이거든. 나도 찰스 1세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웠겠지. 그래서 국민의회 의원들도 놀랬어. 야, 이게 농민들이 이렇게 시민과 농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걸 진정시키지? 그래서 들고 일어난 시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봉건제 폐지 선언이라는 거야. 야, 니네가 들고 일어나서 귀족 죽이고 장화문서 안 불태워도 우리가 없앨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해.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해.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1789년 5월에 3부회가 결성됐는데 6월에 3부회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표결 방식의 불만을 가지고 30분 의원들이 뛰쳐나가서 국민의회 결성하고 테니스 코트에 선언을 하지. 근데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겠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전 프랑스의 농민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8월에 봉건제 폐지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기도 역시 천부인권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이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독립선언문과 미국 헌법과 구별할 줄 알아야겠지.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법은 일반이지의 표현이다.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이게 루소가 했단 말이잖아. 그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지.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연권이라고 배웠지. 우리가 그 전에 근대적 사상에서 배웠던 여러 사상들이 여기에 집대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독립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간 권리 선언은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면 독립선언문이다. 이게 나오면 프랑스 혁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겠지. 보통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사실 이렇게 헷갈리게 되진 않는데 혹시나 요즘에는 이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루이 16세는 국외 탈출을 시도하고 싶겠지. 그래서 루이 16세는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근데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 나름대로 선량했대. 근데 이 사람은 대봐야 영국식 입헌군주의 수립 정도로 되지 않을까? 물론 찰스 2세가 죽긴 했지만 찰스 1세가 처형당해 죽긴 했지만 그 사람은 내란을 일으켰잖아. 난 그냥 얌전히 있으면 전제군주는 솔직히 나랑 자기랑 좀 체질이 안 맞고 나도 입헌군주제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 근데 1789년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났어. 91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여론이 국왕에게 불리해져 가기 시작했어.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91년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1789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파리에서 부녀자들이 몰려와서 이게 다 여자들이거든. 무기 들고 몰려와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국왕 부부를 파리로 데려온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루이 16세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나 이제 목 잘리는 거 아니야? 두렵단 말이야. 그래서 신변의 위협도 느꼈겠다. 나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왕비가 오스트리아 출신이란 말이야. 나 오스트리아로 도망가야겠다. 거기서 나의 안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루이 16세와 앙뚜아네트 왕비가 탈출을 시도했어. 하지만 가다가 마렌에서 붙잡히게 됐지. 왕이 도망갔다가 걸리니까 안 그래도 국왕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민중의 반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국민의회는 왕권을 정지시켜버린다. 왕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켜버린 거야. 입헌 군주제도 실시하기가 어렵게 된 거지. 그래서 왕은 거의 역할 없이 또 한 2년간 머물다가 결국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돼. 근데 아직 바로 죽은 건 아니야. 걸려서 잡혀오자마자 죽은 건 아니고 이런 식인 거지.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 사건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벌어졌고 91년에 바렌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93년에 처형당한다. 왜 처형당했는지는 그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왕은 거의 이제 역할이 멈춰버린 거야. 그리고 2년 동안의 작업 끝에 국민의회는 아까 테니스 장의 선언에서 우리는 헌법 완성될 때까지는 국민의회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 드디어 91년에 헌법이 제정됐어. 그래서 91년에 제정된 헌법을 보면 여전히 왕이 도망쳐서 잡혀오긴 했지만 그래도 입헌군주제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재산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그리스 배울 때 솔로네 개혁 기억나나요?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정권을 주냐 마냐, 뭐 자기가 정치인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였잖아. 프랑스 91년 헌법도 마찬가지인 거야. 헌법이 그 다음에 93년에도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93년 헌법과 91년 헌법을 비교하면 좋은데 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고 그리고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헌법 제정 이후에 당연히 국민의회는 이제 해산해야지. 해산하고 입법의회로 조직이 된다. 왜냐면 헌법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입법부가 될 거 아니야, 의회라는 것은. 그래서 입법의회로 조직이 돼. 당연히 이 헌법의 한계는 재산이 없는 시민들은 참정권이 보장했대. 그러면 당연히 가난한 하층민들은 이 헌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제3신분 안에도 돈 많은 부르주아가 있는가 반면 돈 없는 하층민도 존재하는 거야. 근데 91년 헌법은 어디까지나 부르주아들을 위한 헌법이었던 거지. 자, 상황을 지켜보던 프랑스 옆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은 혁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 나라한테까지 전파될까봐 두려워했어. 프랑스야 지금 현재 왕이 힘이 없지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몽전제 군주다 이랬고 절대 군주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 같은 일이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프랑스를 위협하게 됐어.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입법의회는 1792년 4월에 이 나라들한테 선전포고했어. 니네가 자꾸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데 혁명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혁명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지. 근데 혁명으로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프랑스가 국력은 강했지만 국력을 다 써먹지 못했겠지.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불리해졌어. 전황이 불리해지면 당연히 여러 소문들이 퍼지겠지. 당연히 왕은 이미 도망치다가 걸렸기 때문에 표적이 된단 말이야. 왕과 보수귀족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특히 오스트리아는 어떤 나라야? 왕비네 집안이잖아. 그치? 적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퍼졌단 말이야. 그래서 과격해진 파리의 민중들은 왕궁을 습격해서 왕정을 아예 정지시켜버려. 그리고 입법의회는 군대를 다시 재조직해서 왜국군에게 맞서기 시작하지.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상황이다. 바깥에서는 다른 나라와 싸우고 있고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던 왕실은 지금 시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프랑스는 군대를 다시 조직해서 외적과 맞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쌍킬로트 얘기가 나는데 쌍킬로트가 뭐냐면 이게 18세기 귀족들 복장이 이래. 반바지에 스타킹 신었단 말이야. 근데 쌍킬로트는 바지를 입고 다닌단 말이지. 이런 걸 쌍킬로트라고 불러서 바지 입은 사람들. 옛날에는 지금이야 대부분 바지를 입고 다니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바지 입는 게 일상적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상류층, 이게 상류층의 상징이고 이게 하층민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쌍킬로트는 어떤 사람들이겠어? 바지를 입은 하층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왕정이 정지된 이후에 입법부에는 해산이 되고 국민공회가 탄생이 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왕정이 아닌 공화정이 수립되게 돼. 그래서 아까 프랑스 91년 헌법을 보면 입헌군주제를 얘기하잖아. 입헌군주제는 왕의 힘은 약하지만 어쨌든 왕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공화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왕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루이 14세는 어떻게 될까? 이제 루이 16세는 어떻게 될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지. 왕도 아닌 사람으로 지금 어딘가 gat혀 있는 거야. 루이 16세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날 프랑스 혁명군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발미라는 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9월 20일에 지금 세 가지 일이 발생된 거야. 입법부에는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국민공회는 공화정이 수립이 되었고 공화정을 수립했고 이제 왕정 끝났어 아예. 그리고 같은 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지. 아까 군대를 재조직했다 그랬잖아.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외적을 승리하게 되는 거야.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대. 1792년 발미전투 때 괴테가 있었는데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소설가지. 이 사람이 그날 발미전투 할 때 있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왜? 시민군. 기존 군대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세금이 부족했어. 그래서 3부회를 거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3부회 안에서 이견이 발생해서 30분 의원들이 뛰쳐나가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테니스 코트의 선언으로 우리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지. 그리고 이걸 진압하겠다고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파리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돼. 그리고 여기저기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국민의회가 본권제 폐지 선언도 하고 인권 선언도 하게 됐지. 왕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위협을 느껴서 왕비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가 걸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이것을 바렌 사건이라고 부른다. 1791년에. 그래서 이때 이미 왕정은 아주 큰 위기에 봉착을 한 거야. 자, 그 이후에 1791년 10월에 헌법이 제정되지. 입헌군주제 기간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 헌법을 제정하고 난 국민의회는 해산하고 입법의회가 새로 구성이 된다. 입법의회는 어떻게 구성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선거를 했는데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여했잖아. 재산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입법의회를 구성을 했겠지. 그리고 이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여러 나라의 군대가 혁명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를 공격하니까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위기에 대응해서 아까 얘기했던 쌍킬로트가 9월 20일에 봉기해서 왕을 공격해서 왕권을 정지시켜버리고, 바깥에서는 다시 조직된 프랑스 혁명군이 아까 얘기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발미 전투가 벌어지고, 왕권이 정지되고 하층민들이 봉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의회는 이제 해산이 되고 국민공회라는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져. 그리고 이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언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입헌 군주제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국민 공회가 구성이 돼서 프랑스 혁명 후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